네, 새 예산안이 오늘 새벽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쟁점들 지금부터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목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먼저 이제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통과됐죠. 역대 최장 지각 처리 오명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은 타협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좀 늦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준예산 뭐 이런 사태를 맞지 않고 예. 합의 처리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뭐 당초부터 사실은 순조롭게 예산안이 처리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그 예산 또는 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철학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뭐 법인세 얘기 있고 종부세 얘기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입장차가 상당히 컸는데 그렇죠. 그래도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이렇게 처리된 게 다행이다. 왜냐면 근데 내후년에 총선이 있는데 네. 내년 후년 예산안도 또 내년 말에 그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합의의 면모, 뭐 한때는 이제 뭐 민주당이 자 민주당 단독으로 낸 수정안을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놓고 그랬는데 네. 뭐 그렇게 했다고 치면 아마 그 예산안이 굉장히 파국을 맞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집행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법인세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네. 여야는 법인세를 놓고 여야가 이 과세 표준 구간마다 1%포인트 낮추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감세, 특히나 이제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낙수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서민 어떤 지원 형태의 어떤 예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이 여야 간의 어떤 갈등의 초점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타협선에서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야당이 요구하는 여당이 요구하는 법인세를 일부 이제 받아주고 예. 야당이 요구하는 뭐 지역 화폐라든가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아주는 그런 선상에서 타협을 했다. 그런데 예. 저는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절반으로 나눈 건데 네.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늦춰졌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쉽게 절반씩 가져갑시다 해서 법정 시한이 12월 2일 지켰으면 될 것인데 예. 여태까지 뭐하러 이렇게 소모적인 어떤 논쟁을 벌였는지 좀 굉장히 아쉽고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성찰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는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불편한 것 같아요. 만족스럽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거대 야당에 밀렸다 이런 평가가 있는 상황인데도 그래도 정의당 같은 데서는 밀실 협약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되게 이제 예산을 마지막 여야 간의 합의를 크게 하면 마지막 이제 쪽지 예산이라는 게 있고 지자체별로 또 개별 예산들 요구가 있어요. 예, 예. 그런 거면 이제 나중에 뭐 소위 형태, 소소위 형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임박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그런 것들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 이 개수들을 조정하면서 조금씩 그 교환을 합니다. 네네. 아마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며칠 지나면 취재하면 또 몇 가지 예산들, 지역 예산들이 그렇겠죠. 드러날 텐데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끼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제 예산안 처리가 뒤늦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합의 처리가 됐고 네네. 네. 예산 부수 법안도 통과가 된 상황인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교섭단체가 아닌 몫이니까 자기들이 챙길 수 있고 자기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관철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이 좀 깜깜이 예산이다, 좀 밀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건 뭐 나쁜 관행이긴 합니다만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각 지자체별로 소요되는 예산들이 그때그때 다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서로 맞춰서 주고받기 식으로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좀 정의당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늦게라도 통과를 됐다는 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이재명 부대변인이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
교체된 정부로서 취임 첫해 예.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국정을 좀 해보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예.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좀 도전한 듯한 예산이 깎인 면에 있어서 네. 조금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라든가 예. 또 경찰국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깎인 거에 대해서는 돈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 내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우리 조그만 정부, 작은 정부, 보수주의 정부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예산을 깎은 거라서 좀 예.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만 제가 볼 때 대통령실도 그 정도는 충분히 여의도 협치 정치의 정신에 따라서 수용했으니까 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예산안은 이제 합의해서 어쨌든 통과가 됐고요.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사면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연말 특별 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정무수석,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김 전 지사 이제 복권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서 2028년 5월 요때까지는 이제 피선거권 제한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면에 관련돼서는 어떤 반응이 있어요? 사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대단히 이례적으로 가석방 불원서라는 네네. 서명까지 이 언론에 나타낼 정도로 네. 본인이 형 집행이 정지된다거나 아니면 예. 가석방 내지는 복권 없는 사면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도 없고요. 대통령의 사실상의 어떻게 정치적인 선택으로 단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사실 이 대상자가 거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여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장 포인트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인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스와 관련해서 250억 원이 넘는 횡령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7년형 선고를 받았고 예. 벌금 130억 남았었는데 지금도 납부하지 않은 벌금이 8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벌금까지 사면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굉장히 좀 많은 국민적인 논란이 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더 논란이 좀 지속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통령께 부담이 되는 것은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기치로 내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사했던 그리고 국민들의 이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아직은 좀 갸우뚱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단행했을 때 예. 이게 과연 기치로 내건 여야 협치 내지는 대통령의 어떤 그 국민과의 통합이라는 이 컨셉에 과연 부합할 알겠습니다. 것인가 이런 의문은 예. 듭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과 좀 비슷한 결인데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좀 적폐 복원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장 변호사님 말씀도 이제 일부 의견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더욱더 이제 날석의 정치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적폐 복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그런 일부 국민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그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특별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은 이게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기 예. 때문에 특별 사면을 건건별로 또 개인 사람 별별로 너는 벌금을 납부했으니까 너는 사면해주고 벌금을 납부 안 했으니까 사면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특별 사면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사면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한 예만 들면 DJ가 당선자 신분 때 YS 대통령을 찾아가서 네. 그때 YS 정부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헌정유리를 한 군사 쿠데타 주역으로 해서 예. 그때 DJ가 역사의 화해라는 조건으로 YS에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YS가 사면을 해줍니다. 그때도 찾아보시면요. 진보 진영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헌정을 유린한 군사 쿠데타 주범들을 어떻게 사면하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역사의 화해라는 큰 틀에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특별 사면 권한이라는 것은 건건별로 넌 반성했으니까 되고 반성 안 했으니까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겠죠. 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셨어요? 대통령의 사면 권한이면 네. 일정 부분 형평성을 좀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면은 보통 통합의 목적을 두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과도 안 했죠. 예컨대 김경수 전 지사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어떤 혐의도 인정하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두 분 다 동일하게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인정하지 않는데 예. 한 분은 사면 복권을 하고 한 분은 사면만 하고 또 복권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면을 안 합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벌금 추징금이 납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사면과 복권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 총리에 대해서는 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면 안 해주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형평성의 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차별적인 어떤 이 특사를 하면서 통합을 운운하고 예. 뭔가 이 같이 화합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이제 자꾸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도대체 우리가 사면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면위원회가 추천을 해서 그거를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면위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자기 주장에 어떤 가까웠다 그러면 이게 월권적인 부분은 나올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직권 남용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얘기와 지금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지적도 있으면 어떻게 상충이 되는 부분이긴 뭐 한데. 사면은 뭐 늘 그런 지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헌법에 뭐 보장이 돼 있으니까 네네. 보장이 돼 있는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뭐 다른 무슨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건 없고 사실은 이제 사면 제도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헌법 개정 사항이니까 지금 얘기할 거리가 안 되고. 네네.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뭐 야권 인사들도 사면을 하잖아요. 사면 복권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권 인사도 하고. 그래서 늘 보면 대개 뭐 야권 끼워 팔기 하는 것 아니냐. 이제 늘 야당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사면했으면 그때 그때도 있었다. 국민의힘에서 또 똑같은 반응이 나왔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결국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지는 거다. 근데 만약에 국민적 반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거는 고유 권한이라는 거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 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응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반가워야 할 일입니다. 자, 일단 보신 대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제 조사를 받으라고 이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야당 파괴 공작이라면서 맞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장인미 변호사께서는 맞서 싸우는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일단 맞서 싸우겠다는 워딩을 직접 또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건 검찰의 조작 수사다. 그리고 파렴치한 야당 파괴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 독재라고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 아마 이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보면 뭐 수원지검, 성남지청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수사 가장 방점이 찍혀 있었던 건 사실 대장동 수사였습니다. 네네. 남욱 변호사와 이 유동규 씨가 새로운 진술들을 막 했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로부터 원 진술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해야 될 수사의 단계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예. 만약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지 않을 것인가. 아. 또 야당의 제1야당 대표라는 이 신분 때문에 네네. 모든 사건들을 한 곳에 좀 병합을 해서 한 차례 정도 수사를 좀 고른 다음에 부르지 않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측을 전부 다 좀 뛰어넘는 게 바로 성남FC에서 소환 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예.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실관계에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아. 기업들이 어떤 후원금을 냈다는 거, 광고비 예. 명목으로 돈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 유치 등의 기업 현안이 해결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다툼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제3자
뇌물 공여와 관련한 법리 다툼이 있어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다른 수사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전격적으로 소환이 이루어지자 정치적 수사라고 못을 받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정치적 수사라고 못을 박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3자 뇌물에 대해서 일단 서류 같은 것도 대부분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자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것 이걸 이제 거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 수사했던 것을 보면 사실상 3년여를 뭉개고 있다가 수사를 안 했어요, 3년을. 그리고 압수수색 한번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되자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다시 재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문은 명확하게 대가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소환 요구를 한 건데, 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뭐 광고비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대가 관계가 입증이 되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없다는 점을 가서 소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파괴 공작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현 정권이 야당 파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 발언 수위를 한층 높여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잠시 빌린 권력으로 없는 죄 조작해 만들고 있는 죄 덮는 데 골몰하다 보면 언젠가는 혹독한 심판에 직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들으신 대로 이 대표는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 발언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아까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수사가 뭉개고 있다가 재수사되는 건데 이쪽에서는 이제 마무리된 걸 다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이걸 야당 탄압 정적 제거 그리고 이제 검찰공화국의 망나니 칼춤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같이 한 몸이 되어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정치적인 다분히 전략적인 계산하에서 나온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리고 최병무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결백하다, 없는 죄다, 그리고 검찰이 죄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법치주의 하에서 당당히 소환에 임해서 소명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하찮은 정치인이지만 고소당해서 제가 3번이나 가서 경찰서 가서 2시간 이상 조사를 받아요.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 무슨 정치인 탄압이라고 제가 땡기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다 받으면 다 무혐의 처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정치 공세에 대한 당당한 대응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건 정치 공작이다. 검찰의 기획 수사다라고 하면 나가서 당당하게 소명하고 변호사 대동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장 변호사 말씀대로 이 제3자 뇌물죄는 법리적 다툼이 다분 있을 수 있는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검찰은 부정한 청탁이 분명히 존재했고 대가가 분명히 제공됐다는 것을 단서를 잡았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소환을 하는 것이고 만약 이재명 대표 그게 아니고 나는 그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성남시장으로서 세수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혜택을 줬다라는 입장이면 변호사 대동에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기소가 돼도 법원 가서 유무죄 다투면 되는 겁니다. 왜 야당 파괴라고 합니까?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면 맞서서 싸울 게 아니라 당당하면 나가서 소환에 응하시고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소환에 응해서 소명해라.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환에 응할 필요가 별로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이미 이제 다 조사가 돼 있는 것이고 사실상 피의자인 이 대표의 입장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 혐의 입증이 그만큼 또 뭐 다 준비가 됐다 그러면 서면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소하고 그러면 이제 뭐 체포영장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뭐 법원이 발부해 준다면 국회에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굳이 날짜도 지금 뭐 조율을 안 해가면서 소환을 하는 연말에 이런 모양을 만들어 내놓고 그것도 뭐 전화도 했다, 팩스 넣었다, 우편물 했다.
본인들은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하지만 예. 사실은 우리가 일당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예. 사실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날짜를 조율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날짜를 전혀 조율하지 않고서 올 가능성도 별로 없는 부분을 소환했다라는 예. 것으로 일종의 보여주기식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내가 나가서 지금 뭐 얘기할 게 뭐가 있나 이미 다 입장은 다 표명한 건데 뭐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소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뭐 상대가 제1야당 대표이든 뭐 여당의 누구든 또는 일반 사람이든 간에 관례와 절차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범죄 혐의를 수사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혐의가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언제 나와서 조사받으세요라고 통보하고 네네. 근데 그 사람이 그 날짜에는 내가 못 나가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조율해서 또 날짜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28일 날 나와주세요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전화로도 얘기하고 특급 등기 우편으로도 얘기하고 팩스로도 얘기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한테 통보하는 방식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난 못 나가겠다. 그날 뭐 김남국 의원 말을 들으면 뭐 호남과 뭐 이런데 어디 뭐 무슨 민생 투어를 다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생 투어 때문에 28일은 안 되니까 그럼 29일은 어떻겠소? 이렇게 검찰한테 얘기하면 검찰이 좋다 그러면 그때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아주 안 나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왜 서면 조사 안 하고 아니 그럼 일반적으로 검찰이 사람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전부 다 서면 조사하나요? 아니면 본인한테 차라리 특별 대우를 요구하든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예. 지금 검찰의 방식은 상대가 이재명 대표든 일반인이든 지금 똑같이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야당 대표가 예. 또 야당 파괴 조작 수사다 아니면 망나니 칼춤이다 좀 이런 발언들 때문에 좀 논란이 더 큰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장된 발언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스템 안에서 절차상으로 하는 일을 따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 민주당에서는 좀 더 다른 예우를 원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치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면요. 네. 검찰이 그러니까 물론 일반 피해자들은 굉장히 또 많기도 하고요. 네네. 일방적으로 좀 통보를 하는 게 관례이긴 합니다. 예. 근데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어떻게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냐면요. 예. 혹시 공개 소환을 원하냐 비공개 소환을 원하느냐까지 사전에 사실은 조율을 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날짜도 네. 좀 맞춰봅니다. 왜냐하면 부르는 게 검찰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정치적인 파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일정을 28일 통보했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언론의 단독 보도라고 해서 28일에 못 박아서 이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라고 보도가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검찰로서는 이건 사실 검찰 발이 아니라면 언론이 받아서 쓸 수가 없는 틀이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뭔가를 조율하고자 하는 의지가 검찰에 최소한 있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다른 게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일단 피의자 신분의 경찰이든 검찰이든 당신을 조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라는 공식적 통지를 해야 그다음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분이 바쁜 일정이면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고 워낙 바쁘면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단계로서 소환장을 팩스로 보내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건 공식적 절차입니다. 그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검찰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회관에 먼저 전화를 해봤고 당대표 또 연결이 안 되니까 의원회관에 하니까 당대표 비서실에 하라고 그래서 당대표 비서실 전화를 했고 거기다 이야기해서 안 되니까 팩스를 일단 먼저 보내고 등기 우편을 보낸 거예요. 일단 절차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율의 과정 아닙니까? 28일 못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나갈 생각이 있으면
비서를 시켜서 하든 검찰 조율해서 내년 초에 나가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애운이 무슨 뭐 체면을 뭐 무기였다는 둥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치 정찰에 이건 무슨 야당 탄압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갈 생각이 있으면 공적 절차로 통지가 가고 우편을 보내고 소환장을 보내면 그 다음엔 서면으로 할 건지 날짜를 뒤로 미룰 것인지 변호사를 어떻게 대동할 것인지를 조율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은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자신을 소환할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소환에 나서라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게 비교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아니 이제 본인이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네. 저희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혐의가 뚜렷해요. 뚜렷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환이 가능하고 소환해서 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전 용인시장입니다. 제3자 뇌물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적이 있어요. 징역 7년에 법정 구속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사건과 거의 똑같은 사건입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혐의가 뚜렷하고요. 그다음에 그 뭐 중범죄 혐의가 명확한 뭐 어쩌고 얘기하는 거는 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잘 아시다시피 13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환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범죄 혐의가 명확하면 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못했을까요? 그때는 대통령 부인도 아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일방적으로 본인의 견해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 혐의가 명확하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 검찰 때 김건희 여사를 충분히 소환했을 거라고. 13개월이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1년도 넘게 수사를 했는데 그거를 그 소환 조사조차 못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투자자가 90명이 있었어요. 그 90명 중에 어느 한 명도 기소를 못했어요. 그렇게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90명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본 거잖아요. 그 본 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본 게 아니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그렇게 봤다는 점, 이런 점을 보면 뭐 따지고 싶으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하고 왜 소환 조사 안 했는지 따져야 되는 일이지 지금 저렇게 본인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저걸 그 정치 공세를 벌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에 의해서 무혐의 불송치 당한 것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건 현 정부잖아요. 그러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김건희 여사 거를 안 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도 해야죠. 같은 논리로. 왜 논리를 한 곳에만 적용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뭐 성남 FC 문제는 사실상 축구 구단이 지자체나 시장이나 도들이 이렇게 소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뭐 광고를 낸다거나 이렇다 그러면 다 실질적으로 제3자 뇌물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문제가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광고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두산으로부터 받고 네이버도 받고 그다음 농협 그다음에 분단 차병원에서도 받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용도 변경이 있어가지고 다 광고비를 준 건 아니에요. 거의 액수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면 아무런 뭐 조건 없이 광고비를 33억 이렇게 낸 곳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광고를 받는다고 해서 그 기업들하고 다 부정한 청탁에 대가를 주는 건 아니죠. 그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때도 K스포츠재단이나 미래재단에 정경련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 돈 낼 때요. 정당하게 기부한 기업도 있지만 다 대가를 바라고 한 기업들만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분당 차병원이나 다른 데는 왜 광고를 냈는데 이쪽은 또 그 제3자 뇌물이 안 되냐고 물어보시면 그건 항변의 논리적 정당성은 없다고 보고요. 두산건설만큼 명백하게 공문이 오고 갔고 실제로 전략추진기획팀장과 두산건설 대표가 이번 9월에 그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정진상과 이재명이 공범으로 일단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는 제3자 뇌물로 들여다본다는 게 검찰의 확고한 자신감 있는 혐의입니다. 물론 이건 유무죄 판결을 법원에 가서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원에 가서 다투기 위해서는 나와서 소명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왜 자기가 나서가지고 야당 탄압이라 하느냐가 절대 설명이 안 된다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우리 최병무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습니다. 경찰이 그때 봐줬던 검찰이 봐줬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려요. 저하고 김관옥 교수님하고 무단횡단을 했어요. 신호 위반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경찰이 저를 잡았어요. 김관학 교수는 안 잡고. 그럼 제가 김관학 교수 안 잡았으니까 나 벌금 못 내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왜 내가 정당한지 결과까지 나가서 밝히면 되는 것이지 왜 저 사람을 안 잡아가요라는 게 가장 궁색한 변명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무죄 판결이 난 게 아니라 법적 네. 다툼의 여지가 일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환에 정말 응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설명을 하면? 저는 일단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요. 28일 날은 일단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갈 수 없다라는 건데 본인이 방탄국회 만들지 않겠다라고 공언하고 관련 법까지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다만 성남 FC와 관련해서는 네네. 제3자에게 뇌물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는지를 법원이 살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의 종착지는 제3자지만 본인에게도 뭔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가게 했다라고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느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얻은 이득은 정치적 이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득으로 제3자 뇌물 공소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돈을 받았든지 이런 어떤 금품수수 등등이 있어야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 발로 나오는 검찰의 수사 상황 정치적 이득 이런 부분으로 하면 나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을 겁니다. 지자체장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법리 구성이 어렵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련해서 수사 공판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서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내놓고 있는 증거들, 문자들, 녹취들 굉장히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 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제3자 뇌물죄가 되는지에 관해서도 지금 약간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친문 의원 윤건영 의원을 소개해주고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서 인재를 찾는 역할, 그러니까 뭔가 찾는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언론 인터뷰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작년 1월이죠. 네. 그때 이제 윤건영 의원을 그 경기도지사실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니까 예. 경기도지사실로 불러서 자기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윤건영 의원하고 셋이 그 만남을 가졌다. 근데 그 자리에서 윤건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자 일단 청와대에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미리미리 좀 인재를 찾아두어라라고 그런 취지로 조언을 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유동규 씨가 진술한 부분은 이제 본인이 그 이런저런 그 뭐 예를 들어서 인재풀을 찾기 위해서 네. 뭐 노력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삼성 장군 출신의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과연 적합한지 뭐 이런 거를 본인이 한번 알아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자기 과실을 위한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동규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더군다나 윤건영 의원도 그 본인이 경기도지사실에 간 거는 인정을 해요. 만난 것까지도. 만난 것까지 인정을 해요. 가서 만난 것까지 인정을 해요. 다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것만 아니고 다만 또 소개가 유동규 씨 소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제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 유동규 씨와 윤건영 의원 사이에 통화 기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동규 씨가 평상시에 윤건영 의원하고 통화할 리가 없죠. 그 시점이나 이런 걸 맞춰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금방 판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죠? 최근에 유동규 씨의 어떤 증언 뭐 이런 것들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거를 좀 메꿔 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본인의 어떤 비중감 뭐 이런 것들을 좀 키워보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돌이켜 보면 2020년에 그분이 유동규 씨가 그 관광공사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둬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영화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원을 안 해줍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박차고 이제 나갔는데 그런 분이 와서 가장 중요한 인사 문제로 인재 발굴을 하고 그거를 후보한테 연결을 시켜준다? 네. 그건 거의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캠프 가면은 많은 분들이 있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예. 많은 주요 인사들이 결합이 된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다 그러면 윤건영 씨 같은 경우 세상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아마 뭐 지금 이 대표도 다 알 텐데 굳이 유동규 씨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대
본인의 어떤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지금 유동규의 증언은 믿기가 어렵다. 아니, 발언들은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바뀐 상황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는요. 그걸 이제 그 3명이 그 당시 1월 달에 경기도지사 사무실 집무실에서 3명이 만난 건 대충 부인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2021년 1월에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윤건영, 유동규 셋이 앉아있었던 장면은 사실 아닙니까? 그건 이동규뿐만 아니라 윤건영 의원 측도 그건 부인을 않고 인정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도 뭐라고 하냐면 여러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만난 중에 배석했을 수도 있다. 부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3명이 만난 걸 사실로 전제하면 지금 김관학 교수 말씀하신 게 다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존재이고 관광부서 사장하다가 쫓겨난 사람인데 왜 윤건영이라는 그 친문의 적자 중에 적자이고 거물 중에 거물을 집무실에서 만나는데 유동규만 옆에 있습니까? 저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지금...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윤건영 의원은 내가 거기 간 건 맞지만 유동규 소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통화 내역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통화 내역이 하찮은 유동규가 그 엄청난 윤건영하고 무슨 통화할 게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들이 볼 때는 2021년 1월에 그 시점에 그 집무실에서 유동규, 이재명, 윤건영이 앉아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유동규는 이재명이 그때까지도 측근이었고 윤건영은 그 유동규와 이재명과 같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지금 그 3명이 같이 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까? 부인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은 아직 안 부인은 안 한다고 그래서 부인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유동규의 진술을 그게 이거 하는 거죠. 아니죠. 그거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잠시만 아까 제가 뭐 아니,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 당연히 보니까 본인이 부인했겠죠. 얘기한다고 끈더니 뭐 제가 얘기하는데 또 껴드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지 그 사실관계가 명확히 안 된 거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시작부터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규 씨를 통해서 사실상 윤건영 씨가 와서 셋이 만났다라고 하면은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다 그러면 유동규 씨 얘기가 다 100% 맞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려면 사실상 3명이 존재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무실에 셋이 있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됐다는 점 다시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부인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인도 안 하고 있고 일단 셋이 있는 거죠. 것은 얘기가 나오곤 있어요. 유동규 씨 얘기는 유동규 씨는 셋이 만났다고 그랬고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만난 거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은 또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가 다 팩트예요. 거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거기까지만 보고요. 일단 이런 유동규 씨 주장에 민주당에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좀 비슷한 결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 씨는 이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하면 진실로 가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어제 SBS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부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웃깁니다.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심을 떠났어요. 그거 부분에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얘기니까.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 하시면 진실로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보도들을 이제 따르면요.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될 사람들 면접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전 본부장 발언이 글쎄 사실을 가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꾸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새로운 유동규 씨의 발언입니다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떨까요? 아마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관계들 중에 혐의와 유관하다면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본인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면접까지 봤다라는 말은 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은 음악을 전공하고 리모델링과 관련해가 가지고 업무를 보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직책까지는 올랐죠. 그런 사람에게 집권 여당이 될 수도 있는데 후기 이른바 캐비닛 내각에 면접을 보게 한다. 그건 정말 본인을 대단히 과대 포장한 거. 설사 그 관련자들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이 캠프와 유관하게 움직였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방의 주장이라서 상당히 좀 신빙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이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서 또다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 DMED, 이 재난응급의료지원 연락처를 요구해서 전화하고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끝내질 않습니다. 거의 일사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에 신현영 의원의 이 닥터카 논란이 나온 다음에 네.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나온 게 이 명지병원의 디메팀에 합류해달라고 자기 집 앞으로 와달라고 전화하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중앙응급의료센터 그 전화망을 통해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은 정말 긴박했을 때 네. 정부가 엄청난 사건에 이 긴박성이 있어서 목숨을 구해야 될 상황일 때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각 그런 지정 병원에 전화를 해서 빨리 출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 번호를 달라고 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명지병원 디메팀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신현영 의원의 개인 휴대전화나 개인 전화로 그 전화가 왔으면 아이고 안 됩니다라고 거절할 수가 있는데 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그 번호망으로 전화가 오면 아 그쪽을 통해서 왔으니까 그쪽하고 이야기 됐는가 보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 집 앞으로 해서 2대0 오버출구까지 와가지고 30분 늦게 도착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신현영 의원의 이러한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참사를 이용한 자신의 정치적 홍보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정말 갈수록 새로운 사실 나올 때마다 분노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한라인을 좀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그런 어떤 뭐 한라인인데 네. 그거를 사적인 어떤 용도로 썼다 그러면 적절한 부분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흐르는 흐름을 보면 네. 거의 158명이 참사를 당하는 이 장면이 거의 신영현 의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정도로 몰이가 뭐 좀 전개된다 그럴까요? 사실은 지금 치안, 질서, 안전을 책임지는 야만 하는 이 우리 정부죠. 특히나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자리를 보존하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데 반해서 이런 어떤 뭐 이 합승을 했다 닥터카에 그거 하나만으로 이런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저는 조금 여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 책임을 물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여당의 책임을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 이렇게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갖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현장에 가고자 하는 선량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불법, 갑질,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시간이 걸려서 얘기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 논란까지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 현장에 가서 15분 정도 있었다는 건데 본인이 그 활동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게 6장이에요. 예.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가서 상황 파악 좀 하고 사진 6장 찍으면 15분은 다 지날 거예요. 예. 그런데 본인이 마치 그 후에 엄청난 거기서 역할을 한 것처럼 또 여러 방송 인터뷰 등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수많은 거짓말, 일주일 동안에 수많은 거짓말, 거짓 해명들이 있었어요. 예. 이 정도가 되면 본인이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네네. 자 이제 뭐가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고 예.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어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갑자기 이제부터 별도로 뭐 별 말도 안 하고 그냥 기자들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숨어 있을 상황이 아니고 설령 여권에서 신현영 의원 사태를 가지고 뭐 이태원 참사를 덮겠다. 아유 여권이 그렇게 생각할 리가 있겠습니까? 덮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거와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신현영 의원은 침묵하고 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